안녕하세요.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똥자 같은 남편과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어쩌다 그런 남자와 그런 집구석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지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후회됩니다. 결혼의 결자만 들어도 지금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네요.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얼굴조차 모르죠. 어릴 적에 저를 낳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왜 도망을 갔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잘 몰라요. 단지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은 아니었을까 짐작만 하고 있죠. 그만큼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친정아빠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글자도 제대로 못 쓰는 분이셨고, 그렇다고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어렵게 키우셨죠. 하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면서 저까지 돌봐야 하는, 가장으로서 혼자 감내해야 하는 부담감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홀로 일어나 허름한 옷을 입고 친정아빠는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출근하시는지 제가 알 수도 없을 만큼 일찍 일어나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아빠였기에 전 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로는 제가 어릴 땐 아빠를 볼 때면 낯을 가렸다고 할 정도로 아빠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친정아빠는 제게 항상 상냥하고 친절한 아버지였습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날이면 비싼 건 아니지만 꼭 통닭이나 제가 좋아하는 과일 따위를 사오시던, 주말이면 아빠의 낡은 차에 저를 태우고 공원이라도 가서 꼭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던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좋은 옷, 비싼 음식은 먹지 못했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갑작스럽게 할머니께서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감당 못할 병원비로 집안의 형편이 더더욱 어려워졌거든요. 어떻게든 할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아빠는 그날부터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청소 일에 몸 성한 구석 하나 없었지만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아빠는 하루 4-5곳 건물 청소하는 것에서 잠자는 시간이며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 10곳 가까운 일거리를 받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만큼 고된 일을 아빠는 묵묵히 2년 동안이나 이어갔죠. 하지만 그런 고생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병투병을 하셨다면 아빠가 먼저 쓰러졌을 거예요. 여하튼 할머니가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아빠에게 남긴 것은 큰 빚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셨던 아빠의 노력에도 저희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사글세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마 같은, 아빠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다가오면서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는 마냥 손 놓고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빠는 하루도 쉬질 못하고 절 위해서 다시금 일터로 나갔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생각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저희 집 형편이 눈에 들어왔고 아빠의 고된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길 대신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한 대학 생활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전 빨리 돈을 모아서 힘든 일을 하시는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제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고3부터 작은 식품회사의 격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몽땅 아빠에게 드렸을 때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난 아비를 둔 탓에 대학도 포기하고 네가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오니 참 아비로서 널 본 낯이 없구나.
미안하다. 아니야. 나 어차피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일찍 진로를 정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너 대학까지는 꼭 보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라도 학교 가고 싶으면 말해. 아비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 알겠지? 대학교 가도 별로 도움 안 될 거야. 아빠랑 나랑 둘이서 돈 벌면 빚도 금방 갚고 이사도 갈 수 있겠다. 그렇지. 아빠도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금방 호강시켜줄게. 그래. 둘이서 벌면 금방이지. 아빠도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딸도 아빠 걱정 그만하고. 그렇게 5년을 꼬박 외식 한 번, 옷 한 벌 편하게 쓰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빚을 갚았습니다. 결국 그 많던 빚을 다 갚던 날 마지막 대출 잔액을 입금시키고 아빠와 저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비싼 한우집으로 외식을 했었습니다. 전 그때 한우를 처음 먹어봤어요. 매일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던 저희 부녀는 그 한우집에서 고소한 고기를 맛보니 이제 고생이 다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이런 비싼 음식도 먹으면서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 빚 갚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한 세월이 끝나니 저 자신도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연애도 마음껏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의지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제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부터 제게 호감을 표한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그때는 연애라는 게 제게 사치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른 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빚을 갚고 난 후 저는 그 사람과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신랑은 연애 시작과 동시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이제껏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도 없어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신랑은 우격다짐으로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괜찮아.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더구나 우리 아빠는 진욱 씨네 아버님처럼 도와줄 수가 없어. 진욱 씨도 우리 집 형편 알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내가 형편이 된다는데. 그냥 결혼하자 우리. 자기는 아직 괜찮지만 난 벌써 나이가... 결혼하긴 조금 늦은 나이잖아. 우리들 마음만 안 변하면 언제 결혼해도 무슨 상관이야. 딱 2년만 기다렸다가 결혼하자. 응? 2년 뒤면 난 37살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해볼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알겠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신랑은 사라졌고 다음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정효선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 혹시 어디시죠? 아, 저 진욱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을까요? 아, 네. 전 언제든 시간 되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요. 참 목소리도 예쁘네. 내가 우리 진욱이한테 말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처음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제가 느낀 첫 느낌은 굉장히 상냥하고 좋으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신랑과 함께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죠. 현관문을 지나 거실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고 두 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통화를 하면서 받았던 인상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곱게 나이 드셨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선한 인상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표정은 많이 어두웠습니다. 인사를 하고 시아버님과 눈을 마주치니 제가 흠칫 놀랄 만큼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더군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무거운 자리가 되겠다는 예감이 들 때 시어머니께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런저런 말들을 건네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욱이가 반할만 하네.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될 테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 아들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딸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효선이가 우리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고우세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배고프지 않아요? 얼른 일어나요. 내가 우리 효선이 온다고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해놨지. 식탁에 수북히 쌓인 음식 주위로 저와 신랑, 시부모님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아버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 같이 밥을 먹으며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부터 직업, 사는 곳 등등 여러 가지 물음에 대답해드리다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아버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혹시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해요? 아, 네. 저희 아버지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건물 청소? 이제껏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음식만 드시던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셨습니다. 식탁에 있던 모두 갑작스런 고함에 하들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식탁에서 무슨 짓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얘야, 너 뭐라 그랬니? 청소? 아버지가 청소를 하시는 분이라고? 네? 네. 참나, 하다 별 우습지도 않은 경우가 있네. 내가 다 참고 넘어가려고 조용히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진욱이가 아무리 나이가 차서 결혼이 급해도 남 쓰레기나 치우는 저런 냄새나는 집구석과는 사돈을 맺을 수가 없지. 당신 조용히 안 해요? 애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온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안 들었어. 그래도 당신이 우겨서 한번 얼굴 보자고 참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과 사돈이 되란 말이야? 다 없던 걸로 해. 결혼은 무슨. 건물 청소를 하는 냄새나는 사람이랑은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며 역정을 내시는 시아버지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따지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순간 너무 서러워서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어깨만 들썩이고 울고 있는 저를 시어머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얘야, 참 미안하구나. 나중에 다시 연락할 테니 이만 가보는 게 어떻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다음에 맛있는 거 다시 해줄게. 진우가 뭐하니? 빨리 효선이 데려다주고 와야지. 저는 신랑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효선이니? 지난번에 초대해놓고서는 못 볼 꼴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내가 그이 대신에 사과를 하마. 내가 그날 혼을 냈어. 다시는 너 앞에서 그런 소리 못할 거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말처럼 저 땡전 한 푼 없고 아버지도 청소를 하시느라 절 도와줄 형편도 안 되세요. 결혼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뭐가 중요하니?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우리 쪽에서 더 해주는 게 맞지. 많이 상처받았지? 참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겠구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상냥한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잠깐 엄마의 빈자리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토해내듯이 뱉어낸 제 지난 이야기를 시어머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시다가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힘들었던 일 모두 떨쳐버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님은 제게 엄마가 되어주셨죠. 살뜰히 저를 챙겨주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좋은 곳을 갈 때면 항상 저를 데려가 주시고 친딸과 엄마처럼 지냈습니다. 이젠 신랑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이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시아버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저는 왜 시아버지가 시어머님 뜻에 함부로 반대를 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 너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버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니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이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좋다고 하면 절대 그이는 내 말을 무시 못하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욱이가 말 안 해줬니? 지금 살고 있는 빌라, 내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중고차 상사까지 모두 우리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거야. 명의도 다 내 거고 대표도 나인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단다. 네? 전 몰랐어요. 전 진우 씨가 아버님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전부 아버님 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 경제권은 내가 틀어주고 있으니 우리 효선이는 아무 걱정 말고 시애미만 믿어요. 결국 시어머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저와 신랑은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결혼식까지 올리면서 전 정식으로 시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해나갈 무렵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정지섭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병원인데요.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잠깐 병원에 내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요? 어디 다치셨어요? 어디 병원이에요?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간호사분이 알려주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곳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우리 딸 왔어? 아이고,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전화를 안 했지. 별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별게 아닌데 응급실에 누워있는 거야? 많이 다쳤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친 거야?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더니 왼쪽으로 돌더라고. 다행히 뒤에 차는 없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딸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그 차 얼마나 오래된 건데 그걸 타고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어떡해? 큰일 날 뻔했잖아. 태연이 누워서 괜찮다고 태연이 말하는 아빠를 보면서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의 차,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청소일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청소용품을 싣기 위해 마련한 승합차. 짐작을 해보니 대략 20년은 된 아주 오래된 자동차였습니다. 그 차를 여태껏 아빠는 몰고 다니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결혼 준비와 신혼생활 때문에 아빠에게 무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비소로가 아빠의 차를 천천히 보았죠. 아주 낡은 자동차, 아빠의 세월을 대변하듯 여기저기 녹이 슬고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자동차를 보니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당장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이제 그만 이 차 폐차하고 새 차 사자. 내가 해줄게요. 아빠는 이 똥차를 가지고 어떻게 다녔던 거야? 그래도 나랑 평생 함께 달린 친구인데 똥차라니. 아빤 괜찮아. 수리하면서 타면 돼. 또 달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가려고. 아빠가 일어나 나갈 때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좋아? 우리 차 바꾸자. 내가 사드릴게요. 제가 걱정된다는 말을 하자 아빠는 마지못해 새 차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에게 차를 사드리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저도 제 돈은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일 때 시어머님이 먼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고는 선뜻 돈을 줄 테니 편하게 아빠와 차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마다할 처지는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이면 매주 아빠와 자동차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전화 한번 하시는 일이 없던 시아버님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혹시 요즘에 사돈 차 보러 다니고 있니? 네, 어떻게 아셨어요? 진욱이한테 들었지. 주말이면 차 보러 다닌다면서? 시합이 정말 서운하다. 네? 뭐가 서운하세요? 너 시아비가 중고차 하는 거 알고 있지? 같은 가족끼리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내가 말이라도 먼저 아버님 차 팔고 계시는데 아버님한테 살까요? 라고 꺼냈어야지. 아, 친정아빠가
차를 많이 타야 하는 입장이라 기왕이면 새 차 사드리려고요. 중고차는 차 아니니?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아무렴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사돈네 차를 내가 해주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니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시아비는 너 믿는다. 알겠지? 다짜고짜 전화가 오셔서는 본인한테 차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역정을 내시는 시아버님. 너무 황당해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아빠가 평생 고생만 하시고 차를 20년이나 넘게 타셔서 새 차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아버님께서 이런 전화가 왔다며 하소연을 하자 오히려 남편은 시아버지 편을 드는 거예요. 야, 충분히 서운할 수 있지. 우리 아버지한테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는 건데 아빠 말이 맞네. 그냥 장인어른 차를 우리 아버지한테서 사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시아버지의 말이 맞다면서 신랑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차까지 준비를 시켜두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친정아빠와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승합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 차가 아니라 저는 내심 마음에 안 좋았는데 막상 시아버지가 소개해준 차를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한 외관에 연식도 오래되지 않은 차여서 전혀 촌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달 거라고 해서 특별히 한 대 빼놓았습니다. 어떠세요? 깔끔하죠? 제가 가격도 많이 빼드렸어요. 뒤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냥 이걸로 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에 타던 자동차에 비하면 벤츠네요, 벤츠. 사돈이 저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이걸로 바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차를 보자마자 30분도 되지 않아 양도계약서를 쓰고 차를 인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혼의 발단이 되리라고 전 짐작도 못했습니다. 차를 인수한 지 일주일, 드라이브나 가자는 친정아빠의 제안에 저는 아빠와 함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껏 신이 나셔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던 중에 차 아래쪽에서 덜커덩 큰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저희 부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 아래를 보았습니다. 언더커버라고 하나요? 차 아래쪽을 덮는 커버가 찢어진 채로 바닥을 끌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해 사고 접수를 하고 가까운 정비소로 들어갔죠. 언더커버가 찢어져서 새로 교체를 받아야 한다는 정비소 직원의 말을 듣기로 하고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난감한 표정에 정비소 직원분이 들어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저기 커버를 가려고 뜯어냈는데 차 바닥이 다 녹슬었어요.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녹이 슬다니요? 차 출고된 지 2년도 안 된 차인데. 저와 아버지는 정비소 직원분을 따라가 차 바닥을 보았습니다. 전체가 심하게 녹이 슬어서 출고된 지 2년 된 차가 맞나 싶더라고요. 주행하면서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가 싶었는데 밑에 녹이 다 슬었구나. 아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전에도 이상한 거 느꼈어? 그냥 소리도 한 번씩 나고 시동도 안 걸릴 때도 있고 그랬지. 근데 뭐 수리하면서 타면 되니까 말 안 했지. 아니, 차 가져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수리는 무슨 수리야. 기가 막혀서. 저는 정비소 직원분께 차 상태에 대해 점검을 부탁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차 침수차인데요. 여태껏 굴러다닌 게 신기하네. 이상한 거 모르셨어요? 네? 침수차요? 여기랑 여기 물에 잠겼던 흔적이에요. 시트까지 잠겼으면 폐차를 해야지 왜 끌고 다녀요?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바로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정비소 직원에게 들었단 말을 하니 시아버님은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셨습니다. 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 시댁으로 따지러 들어갔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차인 줄 몰랐다며 발뺌만 하시고 신랑은 그냥 술에서 타고 다니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식으로 절 몰아갔습니다. 아니, 침수차인 줄 몰랐다고 하잖아.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한테 소리는 왜 지르는 거야? 너 진짜 아나무인이구나. 차가 이상하면 고쳐서 타면 되지 왜 집에서 큰 소리가 나게 만들어? 고치면서 타고 다니라고?
우리 아빠 자동차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한 거 몰라? 그래서 차를 바꿨는데 침수차를 속여서 우리 아버지한테 팔았잖아. 우리 아버지 이 차 타고 다니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얘야, 죽다니 누가 죽어? 새아가 너 참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일부러 사돈 죽으라고 그 차 팔았겠니? 하여튼 어른한테 소리 지르는 게 누굴 보고 배웠겠어? 쓰레기나 치우는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 뭘 보고 배웠겠니? 아버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지금 아버님께서 제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참 큰 소리가 오가던 중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고 전 자초지종을 시어머님께 설명했습니다. 진짜야 당신? 진짜 사돈한테 사기친 거야?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진짜 몰랐다니까. 내가 왜 사기를 쳐? 그리고 내가 팔겠다고 했어? 사돈이 먼저 찾아와서 그 차를 사겠다고 했다니까. 아버님께서 먼저 오셔서 아버님 차 안 산다고 하니까 역정을 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서운하다고 했지 와서 차 사라고 했어? 너 진짜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싹수가 없는 아이구나. 그만. 당신 진짜 못 고쳐 쓰는 사람이구나. 전에도 사기치다가 벌금 물고 줄까지 그어졌으면서 정신을 못 차렸네. 이젠 하다 사돈에게까지. 됐어. 우리도 이제 그만합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혼? 이혼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 지긋지긋해 정말. 우리 며느리 불쌍하지도 않아? 이런 아이에게 사기나 치는 내가 정말 쓰레기야. 내가 쓰레기 치운다고 격렬하는 사돈보다 남 등이나 처먹는 내가 진짜 쓰레기라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딱 한 대가 처분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내가 나쁜 생각을 했었나 봐. 돈 다 돌려줄게. 정말 미안해 여보. 됐어. 집이며 사업장이며 전부 내 거니까 너랑 네 잘난 아들이랑 둘이서 당장 나가. 어서. 시어머님의 큰 소리에 신랑과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갔고 저와 시어머님은 나란히 이혼을 준비했죠. 평생 저만 바라보시며 희생하신 아빠를 모욕하는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혼은 지저분하게 끝이 났습니다. 몇 번이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남편과 시아버지 때문에 7개월가량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힘들게 이혼을 진행했죠. 지금은 시어머님의 빌라에서 아빠와 함께 윗집 아랫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차라리 못난 아들을 버리고 예쁜 딸을 얻게 되었다고 저를 끔찍이 여겨주십니다. 정말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 인생의 똥차였지만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벤츠 같은 시어머님을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만 한 번뿐인 인생 지혜롭고 힘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약한 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여성분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